안녕하세요. 예.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수에서 이제 2학년산을 한다는 얘기와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바는 사실 소위 말해서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학문이 대수학인데, 이 대수학에서는 사실상 특정 기호의 어떤 그 의미보다는 기호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그 값들을 보고 그 값의 특징을 살피는 게 배수 분야의 기본적인 얘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시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강의 노트대로 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수의 연산이라고 하면요, 소위 말해서 뭐 임의 함수에 대해서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합성함수 연산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요, 소위 말해서 행렬의 판별식을 정의할 때 나왔었던 아주 자연스러운 연산이 있어요. 그 연산을 하는 대상은 먼저 섭 x는 1부터 이렇게 n개의 자연수를 나열하고요. 그랬을 때 이 소위 말해서 함수 f를 어떤 걸 생각해 주냐면 x에서 x로 가는 건데 1대1 대응인 거를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합성을 하게 되면 여전히 1대1 대응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연산을 했더니만 여전히 같은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상들을 모아놓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대칭 집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위의 문제 상황에서 SN이라고 기호를 표기하고요. 이건 함수들을 원소로 생각합니다.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집합은요, 사실 소위 말해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부터가 얘기 시작인데, 원소의 개수는 정확히 치환의 개수, 말해서 순열수죠. 그래서 n 벡토리얼 개 있습니다. 개수가 상당히 큰 거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표기법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연산을 하기에 좀 생각하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게, 예를 들어서 n이 8일 때 S8 안에 있는 함수 f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요. f는 이렇게 정의된 겁니다. 1은 5로 가고 2는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3은 7로 가요. 그 다음에 4는 8로 가요.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는 3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F6은 4로 갑니다. F7은 1로 가고요. 또 F8은 6으로 가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인 건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럴 때, 이 표기 기호법이 이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기호 표기법을 쓴다고요. 1, 2, 3, 4, 5, 6, 7을 1행에 나열하고 2행에다가 1은 5로 갔다, 2는 2로 갔다, 3은 7로 갔다, 4는 8로 갔다, 5는 3으로 갔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대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은 4로 가요. 7은 1로 가고요. 그리고 8은 6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도 보면 사실 여기 1행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디폴트죠. 언제나 같은 걸 써야 되니까 요 밑에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써주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런 표현법 중에서 정말 순환 표현법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연쇄적으로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니까요. 지금 이 함수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1은 5로 가요. 그래서 1은 5로 간다고 써요. 다시 물려서 5는 3으로 가요.
다시 3은 7로 가요. 그다음에 7은 1로 가죠. 3은 7로 가고 7은 1로 가니까 이 7이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1로 갔다고 해서 순환 치환 표기법을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이제 나머지 것들을 써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2는 2로 가죠. 2는 2로 돌아왔다고. 그 다음에 4는 어디로 가냐? 4는 8로 가고요. 그 8은 다시 6으로 가요. 그랬을 때 끝으로 6은 어디로 가냐 물어보면 4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즉 중간에 요거는 2는 2로 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생략하고 써요. 1, 5, 3, 7에 4, 8, 6 있습니다. 네. 이런 표기법을 순환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하게 이름이 조금 많은데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 S3 안에 있는 원소인데 이렇게 1, 2, 1, 3 이런 것들이요. 저 말해서 요 길이가 두 개인 경우를 호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말 그대로 호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로 맞바꾸기 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에 대응되는 함수는 뭐냐 물어보면 1, 2, 3, 1, 2, 3에 대해서 2와 1만 순서 바꾸고 3은 그대로 두자. 네? 예제 1.2에서요. 예제 1.2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용어가 이 S4 안의 원소를 이 S4 안의 함수 하나를 표기할 때 보통 시그마로 많이 표기합니다. 그래서 때 요거를 이름을 소위 말해서 함수인데 우리가 순서를 바꿨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치환이라고 쓰고, 이럴 때 이 치환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써요. 순환 표현으로서 1, 3, 4에 2, 3이라고 써져 있다고. 그럼 요거의 뜻은 사실은 요거하고 요거의 합성을 뜻하는데, 근데 이 합성의 결과는 한 번에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S4니까 4개 있는 거죠. 했을 때 순서대로 요 1이 어디로 가냐고 궁극적으로 묻는 거니까 이 1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뭐예요? 1은 안 바뀌죠. 그럼 여기 와가지고 이제 1이 3으로 가는 걸로 이게 되겠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기 2가 어디로 갔냐 물어보면 여기 2를 대입해요. 그럼 2를 대입하면 2가 3으로 보내졌죠. 다시 그 3은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가냐? 4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는 4. 같은 요령으로 3은 어디로 가냐고 여기 3은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면 2로 갔죠. 근데 그 2는 여기에서는 안 바뀌죠. 3은 2로 가요. 끝으로 핵심은 그거죠. 여전히 1대1 대응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그냥 1로 갈 수밖에. 실제로도 바로 여기 대입하면 여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앞으로 와가지고 그 4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순환 표현으로 한번 써보면 1은 3으로 가고 3은 2로 가요. 그 다음에 2는 4로 가죠. 그리고 4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그러니까 제 말해서 이렇게 합성 기호로 써져 있는 거나 그 치환이나 이렇게 하나의 순환 표현으로 써져 있는 치환이나 같은 대상이더라. 그래서 한 번 더 문제 1.1에서도요. 그렇게 순환 치환으로 한번 써보래요. 여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S5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 2, 3, 4, 5랑 2, 3, 4, 5가 요거 결과는요. 등으로 연결하고 먼저 1부터 1을 넣습니다. 1을 넣으면 여기 1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2가 어디로 가는지, 요 2는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면
2는 3으로 갔고 3은 4로 갔으니까 2는 4로 가요. 다시 이 4가 어디로 갔냐 물어보면 4는 5로 갔죠. 5는 1로 갔죠. 따라서 4는 1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그 다음 얘기가 3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줘야겠죠. 3은 여기에서 4로 가요. 4는 5로 가죠. 그래서 3은 5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5가 어디로 갔는지 또 확인해 줘야 되죠. 그러면 5는 지금 2로 가죠. 맞죠? 2는 3으로 가죠. 그래서 5는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요 표현은 사실은 요 표현하고 대등관계. 예. 그 다음 이때 우리가 앞서 그 행렬의 판별식에서도 소위 말해서 각 단항식의 부호가 중요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소위 말해서 1대1 대응 함수들에 대한 부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더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제 요지였었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도 알려드린 바에 의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1, 3, 2, 4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물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써요. 이 표현법은 조금 다르죠. 맞죠? 같은 걸 두 개 쓰고요. 1은 3으로 보내고 3은 2로 보내요. 그 다음에 2는 4로 보내. 다시 말하자면 교차하는 대가 어떻더라고요? 두 개만 교차하도록 그림을 그려줍니다. 4는 1로 가니까 이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릴 때 4는 1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려주면 그러면 교차 지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호가 말해서 시그널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연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문제 1.2에서 한번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셈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1.2에서 S3라는 대칭직합이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요. 6개예요. 어떻게 써지냐면 S3 안에 있는 원소는 1, 1, 2, 1, 3, 2, 3 있고요. 두 개씩 바꾸면은 호환이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가 1, 2, 3, 3개짜리인 게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가. 이것들 사이에는 다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이들 사이에 연산을 해서 묻는 게 연산의 결과가 이 6개 중에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게 문제 얘기였었고요. 실제로 1, 3, 2, 3을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은 어디로 가요? 1은 3으로 가네요. 그 다음에 3은 2로 가죠. 근데 2는 딴 데 안 가죠. 끝으로 2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니까 2는 1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번에는 2, 3, 1, 3, 2를 연산해 보래요. 그러면 같은 얘기로 1은 3으로 가고 3은 2로 가니까 1은 2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는 1로 가요. 1은 딴 데 안 가죠. 묶이고 나면 사실은 3은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마찬가지죠. 이들 중에 리스트에 하나 나왔으니까 또 말할 여지도 없는 거죠. 지금 확인해 보면 3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니까 3은 3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지죠. 우리가 보통 이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그냥 생략하고 써줍니다. 네. 세 번째 거요. 1, 2, 3, 1, 3, 2 요거요. 1은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니까 1은 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 못 준다는 거죠. 2는요. 2는 1로 가고 1은 2로 가니까 2는 2로 가네요. 못 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3은 3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simply 간단하게 이렇게 써줍니다. 맨 첫 번째 게 나온다는 거예요. 유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겁니다. 그 다음 쪽에 제가 모든 셈표를 다 한번 써놔놨는데요.
요지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바는 아까 이 여섯 개의 원소들이 각각이 그 자체로서 특징이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1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셈을 해도 그냥 그 본래의 치환이에요. 이 1의 특징.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1, 2 같은 경우에는 1, 2를 두 번 연산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1이면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니까 1은 1로 가는 거네. 그 다음에 2는 1로 가고 1은 2로 가고 2는 2로 가네요. 그럼 3은 어차피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은 3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써집니다. 같은 요령으로 1313을 해봐도 그 결과가 1이고요. 그 다음에 2323을 해봐도 그 결과는 1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호환의 제곱은 그냥 뭐예요? 1로 돌아간다는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요거요. 1, 2, 3에 대해서는요. 이번엔 이건 길이가 지금 이게 이제 말해서 이 길이가 2고 이건 길이가 3이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특징이 길이가 3이니까 예측컨대 3번 하게 되면 뭔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3번이요. 보통 지수 표현으로 짧게 줄였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1, 2, 3 3번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이 있는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1, 2, 3, 1, 2, 3이요. 그러면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1은 3으로 가요. 네? 그 다음에 3은 1로 가고 1은 2로 가요. 3은 2로 가요.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가냐?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니까 2는 1로 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 얘예요. 그랬을 때 1, 2, 3의 세제곱은 결국 1, 2, 3에다가 1, 3, 2를 곱하는 거예요. 네? 그 결과는 여기다 대입한다고 1을 가면 1은 어디로 가? 1은 3으로 가. 3은 1로 가고 1은 1로 가요. 네? 두 번째 2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1은 2로 가죠. 2는 2로 가요. 그럼 더 계산할 것도 없이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리스트는 3은 3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본 관찰되는 게 얘가 지금 보니까 뭐 한다고? 이거를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의 세제곱은 그냥 1이래요. 같은 요령으로 얘도 얘를 토우라고 할게. 그러면 토우의 세제곱을 해도 1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대1 대응인 것들을 짤막하게 줄여서 쓰니까 얘네들의 산술에 대한 규칙성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규칙들이 알고 봤더니 일반적으로도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공통적인 산술의 특징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이번 주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컨셉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말해서 익숙하게 익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단지 말만 안 했을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항연산이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집합 X가 있고요. 그 집합 안에 모든 원소를 갖고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A, B를 출력하는 어떤 값입니다. 이때 이 양연산에 대해서 만약에 결론인 이 결과물이 다시 X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들에 그러면 X는 요 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이 개념을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어떤 셈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대상 밖으로 삐져나가가지고 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 안에 있어가지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필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이런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예제 중에요. 이런 거요. 문제 1.5요. 집합 x를요. 2의 n 거듭제곱인데 n을 정수라고 정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집합을 보시면 이미 2의 거듭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 4, 8 이런 아니 반대로 음수인 경우에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되어 있는 무한 집합이죠. 이럴 때 당연히 이 집합에 대해서 2하고 4를 더하면 덧셈에 대해서 이거는 x 안에 있는 원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x는 덧셈에 대해서는 닫혀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돼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와요. x에서. 그럴 때 이거 항상 참이죠. 2의 n 더하기 m 2의 n 곱하기 2의 m승은 2의 n 플러스 m이라는 진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x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집합입니다. 예, 그럴 때 문제 1.6에서 간략하게요. 닫혀있다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집합을 생각한대요. S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분수꼴들 같은 거 생각 안 한대요. 그리고 이것이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대요. A가 S 안에 있으면 그러면 6 나누기 A도 S 안에 있대. 이렇게 되는 S를 모두 찾으래요. 물론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리스트가요. 일단 S가 공집합이면 일단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조건문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면 그냥 성립한다고 선언하는 게 보통 수학에서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S가 공집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S로 가능한 걸 찾을 건데요. 조건문에 의하면 A가 S 안에 있으면 6 나누기 A도 S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 딴 건 모르겠지만 6 나누기 A라는 녀석은 뭐냐면 야는 자연수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이게 자연수가 될 수 있으려면 A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6 이거밖에 없죠. 가능한 리스트가. 그래서 1, 6, 2, 3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이 S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6 나누기 1, 6은 S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조합. 다시 6이 S 안에 있으면 1이 S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 만들었어요. S는 1하고 6을 짝을 지으면 돼요. 두 번째, S는 같은 요령으로 2가 들어있으면 여기 2가 있으면 결과물로 여기 2니까 3이 들어있어야 돼요. 2가 있으면 3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더 첨가해가지고 여기에 3이 있으면 자동으로 2도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일단 1, 6이 S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근데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같지 않은데 만약에 3이 S 안에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리스트죠. 그럼 자동으로 뭐도 있어야 돼요? 2도 S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 무슨 말이거니? 같지 않을 때 정확하게 3이 들어있는 순간 2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모든 S의 지금 리스트기 이게 S 같은 요령으로 말 그대로 2가 먼저 S 안에 있었다 이러더라도 있다면 그럼 자동으로 3은 S 안에 있어야 되니까 여전히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올 수 있는 리스트는 1, 6, 2, 3, 1, 2, 3, 6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 S로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직접적으로 이항연산과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었지. 여러분들이 뭔가 햄에 대해서 닫혀있다라는 요런 성질들이요. 그런 성질들이 그 집합을 결정해 줄 수 있더라라는 걸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수의 합성,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이전에 행렬의 곱셈 배웠잖아. 그럴 때 각각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역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행렬 같은 경우에 역행렬이었죠. 근데 그런 개념들을 한 번에 통칭해서 얘기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출발은요. 먼저 연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은요. x는 연산 크기 때문에 이걸로 쓰겠습니다. 에 대해서 일단 닫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모든 a인 x에 대하여 어떤 e가 있는데요. such that 어떤 거냐면 a 스타 e는 e 스타 a가 되는 이러한 어떤 e를 있다면 e를 붙여서 e를 뭐라고 하느냐, 이 연산에 대한 상등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써주는 거는요, 연산이 소위 말해서 행렬에서 봤듯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까지 같이 염두에 두기 위해서 두 번 써줍니다. 이게 있다면 항등원이라고 하자. 그럴 때 이 문제 상황에서, 항등원이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A가 X 안에 있으면 A 스타 B는 B 스타 A가 B가 되는 어떤 다시 B가 있어요. B를 뭐라고 하냐면 A의 역원이라고. 여러분들 이미 앞에 배웠던 역함수나 역행렬들 이런 것들이 다 역원이죠. 기호 표기는요. 보통 B는 A의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정수 같은 데에서 셈을 생각하면요. 이때는 항등원이 뭐냐 물어보면 m 더하기 0은 0 더하기 m은 m이기 때문에 0이 말해서 2예요. 항등원이에요. 우리가 만든 용어.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m에 대해서 마이너스 m을 해주면 0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이 m의 역원은 마이너스 m. 그래서 이거가 조금 헷갈립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칭할 때 그때 A의 인버스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덧셈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걸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마이너스 m이라고 기호를 붙이는 거라. 요 지수에 써지는 거랑 여기 써지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번 주 강의에서는 이 파트는 다음 주부터 논의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요 기호에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A의 요거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1 나누기 A라고 해가지고 역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그랬을 때 하나 하고 다음 차시로 넘어갈게요. 문제 1.7입니다. 뭔 말인고 하니 조심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가지고요. 1번 정사각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정사각형 A가 있으면 우리 기호상 A의 항등행렬 E, 이걸 보통 I라고도 씁니다. 이 A를 하면 이건 언제든지 A가 되죠. 그러니까 E는 2 곱하기 2인 경우에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A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등원이 있어요. 이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역원의 개념 없을 수도 있죠. 어떤 거냐면 A가 예를 들어서 1, 2, 1, 2 이와 같은 경우에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역원의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상황에서는 A의 인버스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역원이 있는 것들만 따로 모아서 생각해야 되겠죠. 같은 요령으로 2번도 우리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함수의 합성연산에 대해서 항등원 역할을 하는 거는 항등함수, 말해서 I, 그러니까 I라고 하는 거는 X에서 X로 가는 건데 such that I
x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x로 나오는 이런 항등함수에 대하여 항상 뭐다? 합성을 해주는 결과물은 뭐가 돼요? f가 돼요. 그래서 함수 합성에 대해서도 그 논란의 여지 없이 뭐라고요? 항등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f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없다? f의 역함수를 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논의에서 지난 예시에서도 다 봤듯이 이런 이유 때문에 1대1 대응인 경우들만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유리함수인 경우에 지금 제가 실제로 여번을 셈하는 거를 옛날에 강의 시간에 알려드렸었죠. 사실 이건 알고 봤더니 행렬에 역행렬을 구하는 거 똑같았어요. 여기까지 끊고 다음에 중요한 얘기들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저희 말해서 셈을 한다는 그 자체의 행위가 핵심이 아니고 셈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본질적인 방법조차도 제약되어 있다는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